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걔가 빈성 못한 거잖아, 지그라던. 시어머니 박정숙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9달 배를 안고도 저에게 100인분 요리를 시켰죠. 부엌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반드시 저만은 아니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이 된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임신 9달째였지요. 배는 무겁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정숙 씨 눈에 저는 그저 젊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남편 최민석 씨는 상냥했고 시댁 식구들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그 미소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지를 낀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신혼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일어났어? 아침상 차려야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원래 고생해야 해.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3가지, 생선구이, 김치 2종류, 밥, 국. 하나라도 빠지면 차가운 눈빛이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요즘 애들은 밥상도 제대로 못 차리네. 어디서 배운 게 이래?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최소 5가지 반찬을 요구했습니다. 국간이 싱겁네. 다시 해. 생선이 너무 짜. 이걸 어떻게 먹어?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 집대를 이어야지. 근데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으면 안 돼. 요즘 애들은 임신이 무슨 병인 줄 알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준비는 빠질 수 없었습니다. 토하고 나와서 국을 끓이고 어지러운 머리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설거지 소리 좀 작게 해. 드라마 소리가 안 들려. 남편 민석 씨는 항상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무거운 배를 안고 시댁의 모든 집안일을 해냈습니다. 임신 석 달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은 병이 아니야. 나는 임신하고도 농사일 다 했어.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임신 5달 배가 제법 불렀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뭐해? 빨래 다 널어야지. 어머니, 허리가 좀. 괜찮아. 움직여야 순산해. 저는 다시 일어나 빨래를 널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삼켰습니다. 임신 6달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임신부께서 무리하셨나 봐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세요. 저는 진단서를 받아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좀 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한번 보더니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다 그렇게 나아. 괜찮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신우이 최유진 씨는 SNS 스트리머였습니다.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며 구독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콘텐츠로 봤습니다. 언니, 요즘 임산부 브이로그 대세래요. 같이 찍어요. 조회수 대박 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 씨, 저는 좀, 에이, 언니, 재미있을 텐데. 거절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 7달, 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며느리, 시장 좀 다녀와. 저녁에 생선 먹고 싶어? 며느리, 약국 가서 소화제 사와. 하루에 서너 번씩 밖을 나갔습니다. 임신 8달, 몸은 한계였습니다. 밤마다 배가 뭉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깨서 허리를 주무르고 다시 잤습니다. 그러다 5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말하면 더 심해져. 조금만 참아. 출산하면 나아질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노동력이었고 아이를 낳을 도구였습니다. 아무도 제 고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임신 9달째, 배는 최대로 불렀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배가 뭉쳤습니다. 진통이 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친척들 온대. 100명쯤 될 거야. 준비 잘해. 100명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지했습니다. 우리 집안 대소사는 원래 크게 해. 며느리가 해야지. 누가 해?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하고 유진이는 방송 있고 내가 해야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임신 9달인데요.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괜찮아. 초사는 늦게 나와. 토요일까지 사흘 남았잖아. 충분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 씨, 저 혼자는 무리예요. 100명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요? 아기도 곧 나올 것 같고.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어. 나도 바빠. 주말에 중요한 미팅 있어. 하지만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인분의 음식, 잡채, 갈비찜, 파전, 김치전, 육개장, 나물 5가지, 샐러드, 과일, 떡. 시어머니가 적어준 메뉴판을 보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가락도 퉁퉁 부어서 반지가 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적어준 메뉴판을 벽에 붙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앉아서? 어머니, 잠깐 좀 쉬었다가. 시간 없어. 일어나서 해.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계속 요리했습니다. 오후 3시 배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며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첫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손에는 베인 상처가 생겼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뉴만 추가했고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으며 시누이는 제 모습을 몰래 찍었습니다. 언니 진짜 열심히 하네요. 이거 브이로그 찍으면 대박일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친척들이 오기 몇 시간 전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배는 바위처럼 무겁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에 든 칼이 떨렸습니다. 과연 저는 이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 6시였습니다. 친척들은 정오에 온다고 했습니다. 6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끈이 제대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묶고 칼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잡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100인분 잡채, 당면만 5kg이었습니다. 끓는 물에 당면을 삶았습니다. 김이 얼굴에 닿아 화끈거렸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면을 건져 찬물에 헹궜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으윽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냄비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허리를 주무르며 숨을 고르렀습니다.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당근, 양파, 시금치, 표고버섯, 파프리카, 산더미 같은 야채가 앞에 쌓였습니다. 칼을 들 때마다 손이 저렸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칼질을 해서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져 따끔거렸지만 반창고를 붙이고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직도 잡채야? 갈비찜은 언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빨리빨리 해. 시간 없어.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꺼내며 말했습니다. 갈비도 양념 다시 해. 어제 한 것만 봤더니 싱거워. 친척들 입맛이 까다로운데. 그렇게 해서 어떡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3시간 동안 양념한 갈비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갈비 양념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배즙. 양이 많아서 큰 대야에 섞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손으로 비볐습니다. 배가 싱크대에 닿아 불편했습니다. 자꾸만 배가 뭉쳤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때 시누이 유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대박. 지금 모습 완전 콘텐츠인데? 유진 씨 제발.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 유진 씨는 핸드폰을 들고 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올케 언니. 임신 9달인데 100인분 요리 중이에요. 대단하죠? 핸드폰 화면에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헐, 대박. 임신부한테 저런 걸 시켜요? 콘셉트 아니에요? 유진 씨는 웃으며 댓글을 읽었습니다. 콘셉트 아니고 진짜예요. 우리 집안 대소사는 원래 이래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전국에 제 모습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부은 손, 무거운 배,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진 씨,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웃었습니다. 언니, 이거 조회수 대박 날 거예요. 광고 수익 나면 나중에 밥 살게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엄마 좀 도와줘. 손님 올 자리 정리해야 해. 유진 씨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저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언니 파이팅. 라이브 계속 켤게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너머 수천 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이었습니다. 오전 9시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큰 스테인리스 대야에 가득 담았습니다. 다음은 갈비찜이었습니다. 갈비를 압력솥에 넣고 삶기 시작했습니다. 슈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사이 파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부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 물집이 생겼습니다. 아! 소리를 삼키고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파전을 뒤집고 또 뒤집고 접시에 담고 다시 붙이고 30판을 붙여야 했습니다. 프라이팬 앞에 서 있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배가 심하게 뭉쳤습니다. 진통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을 짚고 숨을 고르며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직 아기가 나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유진 씨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즐겁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연예인 옷 좀 봐. 완전 촌스러워. 그러게. 돈이 없나 봐. 두 사람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100명분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세상이 달랐습니다. 오전 11시 육개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마솥에 고기와 파, 고사리를 넣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부엌은 찜통 같았습니다. 옷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국간 좀 봐. 싱거우면 안 돼.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냥 그렇네. 소금 더 넣어. 네, 어머니.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형님. 오랜만이야.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파전, 김치전, 육개장, 나물들, 샐러드. 모든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접시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접시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수고했네. 한 친척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수십 번 오갔습니다. 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상을 다 차리지 못했으니까요. 마지막 접시를 나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와르르르.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파전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은 떨렸고 배는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설거지하고 다시 만들어. 손님들 앞에서 망신이야, 지금. 저는 떨어진 파전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만 덜덜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건 우연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친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김정호, 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시댁에 한 번도 오신 적 없었는데 아버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파전, 주저앉은 저, 구경하듯 앉아있는 친척들, 그리고 차가운 표정의 시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네, 아빠.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갑자기 웬일이세요?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제 딸 데리러 왔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며느리가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임신 9달 된 사람한테 100인분 요리를 시키는 게 할 일입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척들도 술렁거렸습니다. 임신 9달인데 100인분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짐 챙길 거 있니? 아빠, 하지만. 됐다. 필요한 건 내가 다시 사줄게. 지금 당장 나가자.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사돈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지금 사람 대접을 하셨습니까? 제 딸 손목 좀 보세요. 아버지가 제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생긴 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시누이 유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오해하신 거예요. 언니가 자발적으로요? 아버지가 유진 씨를 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핸드폰을 들고 딸을 찍고 있었습니까? 유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핸드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됐다. 가자.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돈어른, 이러시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체면이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 하나 쓰러뜨려 놓고 체면을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 제 딸은 이 집과 상관없이 삽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를 너무 부린 거 아니야? 임신부한테 저러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괜찮니? 네, 아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댁이 멀어졌습니다. 그 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진작 데려왔어야 했는데. 아빠, 유진이 방송 보고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진 씨 라이브 방송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딸이 임신 9달에 부엌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했습니다. 탈진 증세가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저는 병실에 누웠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 말에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전화 받지 마. 내가 회복하는 게 먼저야.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링거를 맞고 검사를 받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어딘가로 전화하고 서류를 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받는 거야. 정당하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병원 닷새째 되는 날 남편 민석 씨가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뭐? 민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 이제 그 집 안 갈 거예요. 못 살겠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엄마한테 사과드리면 돼. 괜히 아버님이 오셔서 일 크게 만들었어. 사과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임신 9달에 100인분 요리한 게 잘못인가요? 민석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엄마가 좀 심했지만 좀이 아니에요. 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민석 씨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시죠. 장인어른 하지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 씨는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당한 걸 다 갚아줄 거야. 아빠, 그게 무슨...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와라. 사과해라. 체면 생각해라. 저는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링거를 떼고 병실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과일과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기분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아빠.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이게 뭐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제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이 통장, 제 거잖아요. 그래. 근데 잔액 좀 봐.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3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금 내역이야. 내 도장으로 찍혔어. 하지만 내가 출금한 게 아니지. 저 이 돈 손댄 적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아. 그래서 조사했어. 민석이가 내 도장으로 출금했더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몰래 뺐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문제야. 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스위트룸. 날짜를 보니 최근 석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이용했습니다. 이건 민석이가 내 돈으로 쓴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돈으로 호텔을 다녔다는 것.
혼자 갔을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민석 씨가 모르는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걸어 나오는 사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민석이 회사 후배래. 이름은 강지은. 28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집에 두고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 아빠, 저 어떻게 해요? 울지 마.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민석이는 내 돈만 쓴 게 아니야. 회사 돈도 빼돌렸어. 회사 돈요? 그래. 횡령이지. 증거는 이미 확보했어. 아버지는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민석 씨 명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회사 자금이 여러 차례 입금됐습니다. 금액이 억 단위였습니다. 이 돈으로 강지은이랑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줬어. 서류마다 영수증이 첨부됐습니다. 프랑스 여행, 이탈리아 가방, 스위스 시계. 저는 시댁에서 100인분 요리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너무 착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시댁 눈치 보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사이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이혼해야지. 하지만 아기가. 아버지가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혼해야 해. 아기한테 저런 아빠 필요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아버지보다 혼자 키우는 엄마가 나았습니다. 이혼 준비 시작할게요. 좋아. 내가 변호사 소개해줄게.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내역, 호텔 영수증, 사진, 횡령 증거, 외도 증거.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네요.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자료요? 네. 배우자 외도에 재산 횡령까지 최소 2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지. 내 고생한 값이야. 변호사가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결혼할 때 썼던 서명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제 민석 씨한테 보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힘들지?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래, 잘 견뎌줘서 고마워. 아빠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민석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읽고 지웠습니다. 사흘 뒤 이혼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민석 씨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 뭐야?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갑자기 이혼이에요? 갑자기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강지은 씨랑 호텔 다닌 게 갑자기입니까? 민석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증거가 다 있는데?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호텔 영수증, 사진까지 다 있어요. 민석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돈 횡령한 것도 알고 있어요. 경찰에 고발할까 하다가 일단 이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석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 딸이 할 겁니다. 전 그냥 증거 모았을 뿐이에요. 민석 씨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허무함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니,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다니. 복도에서 민석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이혼은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당장 소장 취하해. 저는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누이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괜찮니?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잘했어. 넌 강한 아이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뱃속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힘내자.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친정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10년. 아버지 혼자 사시던 집이었습니다. 어서 와. 내 방 정리해뒀어. 고마워요, 아빠. 제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결혼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때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폭신했습니다. 시댁방은 항상 딱딱했는데 여기는 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많이 먹어. 몸 회복해야지. 밥을 먹으며 문득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모든 증거를 찾아낸 건지. 아빠, 어떻게 민석 씨 횡령 증거까지 찾으셨어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잊었니?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 직업은 회계사였습니다. 대형 회계법인 이사셨습니다. 회계사니까 숫자 보면 알아. 민석이 회사 장부 좀 봤더니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더라. 어떻게 장부를 보셨어요? 민석이 회사 사장이 내 대학 후배야.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후배한테 부탁했어. 우리 사위 회계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횡령 증거가 우수수 나오더라. 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 민석이 횡령 증거야. 파일을 넘겼습니다. 수십 장의 거래 내역서, 회계장부, 이메일 출력물. 민석 씨가 5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이었습니다. 총액이 12억이야. 12억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횡령했다니.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고 강지은한테 쓰고 참 바쁘게 살았더라. 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석이 명의 아파트야. 강남에 있어. 시가 15억.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요? 그래. 강지은이랑 살려고 산 거야. 물론 회사 돈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한 채로 다른 여자와 살 집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파트 압류될 거야. 압류요? 횡령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거든. 곧 수사 시작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석이는 감옥 갈 거야.
그리고 재산은 다 몰수되겠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감옥에 간다니.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시댁집은요? 저 거기서 2년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야. 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 대장이었습니다. 시댁집 부지 알지? 네. 100평쯤 되는 걸로 알아요. 그 땅 말이야. 원래 불법 폐기물 매립지였어.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지라니. 20년 전에 어떤 업체가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었어. 그걸 묻고 흙으로 덮어서 땅인 척한 거지. 아버지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옛날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시댁 땅에 트럭들이 드나들고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민석이 아버지가 샀어. 싸게 샀지. 당연히 싸지. 폐기물 매립지니까. 그럼 그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렇지. 불법이야. 아버지는 건축 허가서를 보여줬습니다. 허가서는 위조였습니다. 담당 공무원 도장이 가짜였습니다. 공무원한테 뇌물 줘서 허가받은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댁집 전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 증거도 다 확보했어. 환경부랑 국토부에 제출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철거 명령 떨어질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집, 친척들 앞에서 뽐내던 집, 그 집이 철거된다니. 아빠, 혹시 이것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쉬는 동안 아빠는 이랬어.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려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아직 시댁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나올 것이었습니다. 점심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민석 씨가 이혼 합의하겠답니다. 정말요? 네. 위자료 2억 내고 양육권도 포기한대요. 민석 씨가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그럼 이혼 성립되는 거죠? 네. 다음 주에 법원 가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혼 합의됐대요. 잘 됐다. 수고했어. 이제 뭐 하면 돼요? 아기 낳고 잘 키우면 돼.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곧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강한 엄마가 될 거야. 그날 저녁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했던 번호였는데 다른 번호로 건 것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호기심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아버지가 우리 집 어떻게 한 거예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환경부에서 나왔어요. 우리 집 철거한대요. 불법 매립지래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제발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요. 우리 집 어떡해요? 유진 씨, 저 이제 가족 아니에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유진이요. 집 철거 명령 떨어졌나 봐요. 그래, 오늘 아침에 집행됐어. 아버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지 위 고급주택 철거 명령. 사진도 실렸습니다. 시댁집 사진이었습니다. 환경부 직원들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래요? 기자한테 쫓겨다니더라. 인터뷰 요청 폭주래. 상상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조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망신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아니,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 이제부터야.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집 철거 소식은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녁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불법 매립지위 고급주택, 환경오염 심각, 건축허가 위조, 담당 공무원 구속, 재산 몰수 절차 시작.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매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어딘가 나가셨습니다. 서연아, 아빠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할 일이 있어.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뭔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민석 씨 횡령 사건 담당 검사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증인이요? 네. 피해자이기도 하시고 중요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검찰청에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검찰청 가야 된대요. 그래, 알고 있어. 같이 가자. 화요일 아침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검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김서연 씨. 감사합니다. 검사님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민석 씨와의 관계가 어떠셨나요?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요? 외도와 재산 횡령입니다. 검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석 씨가 부인 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출금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5천만 원 정도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호텔비와 강지은 씨에게 선물 사는데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님은 메모했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좋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집안일을 했던 것, 100인분 요리를 시킨 것, 신우이가 저를 찍어 방송한 것,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 검사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임신 9달에 100인분 요리를 혼자 하셨다고요? 네.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검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아요.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박정숙 씨.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도와줘. 내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집 철거하면 우리 어디서 살아? 제발 좀 막아줘. 아버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남입니다. 말 걸지 마세요. 사돈어른 제발이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손주요? 아버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손주 생각하셨으면 며느리를 그렇게 부리지 말았어야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남입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아빠,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냉정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내가 받은 상처 생각해봐. 맞는 말이었습니다. 2년 동안 받은 상처, 그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중요한 날이야. 무슨 날이에요? 시댁집 철거 시작돼. 내일요? 응. 아침 10시에 시작한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 살았던 집이 무너진다니. 아빠 가서 볼까요? 내가 보고 싶으면 가자. 다음 날 아침 시댁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구경꾼들, 환경부 직원들, 철거 장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굴착기, 덤프트럭, 시어머니와 유진 씨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유진 씨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독자들이 다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스캔들 터진 스트리머를 누가 보겠습니까? 10시 정각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굴착기가 움직였습니다. 집벽을 부쉈습니다. 와르르. 벽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집. 하지만 철거는 계속됐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기둥이 쓰러지고 창문이 깨졌습니다. 1시간 만에 집은 잔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200평 저택, 이제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환경부 직원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검은 드럼통이 나왔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든 드럼통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니? 그만 가자. 네, 아빠.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시댁을 봤습니다. 자네만 남은 집터. 울고 있는 시어머니.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좀 쉬어. 네, 아빠.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시댁집은 무너졌고 남편은 곧 구속될 것이고 저는 이혼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기와 함께할 새로운 인생.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아기가 힘차게 차올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시댁 철거 소식이 메인으로 나왔습니다. 불법 매립지위 고급주택 철거, 수백 개 폐기물 드럼통 발견. 앵커가 말했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토양 정화 작업이 수년 걸릴 전망입니다. 시어머니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댓글창을 봤습니다. 불법인 줄 알고 샀겠지. 며느리 학대하더니 결국 벌 받네. 인과응보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앞만 보면 됐습니다. 아기와 함께할 미래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철거 이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유진 씨는 고시원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구속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문에 수갑찬 모습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신문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은 제 삶과 상관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언제든 올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기 방을 꾸며주셨습니다. 침대, 옷장, 장난감,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아빠, 너무 많이 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손주 쓸 건데 당연하지.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기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돈어른, 저예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현관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2주일 전보다 더 초췌했습니다. 옷은 낡았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손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태어나면요?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손주인데. 손주요?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손주 생각하셨으면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죠.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어머니, 저 이미 용서했어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근데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움이 돌아왔습니다. 좋아. 그럼 법적으로 가자. 손주 면접권은 할머니한테도 있어. 뭐라고요? 법적으로 조부모도 손주 볼 권리 있어. 변호사 알아봤어.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면접권이요?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후회하지 마. 내가 꼭 손주 데려올 거야. 데려온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 혼자 키우는 것보다 우리가 키우는 게 나아. 아빠도 없는 애를 엄마 혼자 제대로 키우겠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는 제가 키웁니다. 어머니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내 손주야. 손주요? 그럼 며느리는요? 며느리 고생시킬 땐 손주 생각 안 하셨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소리쳤습니다. 어쨌든 내 손주야. 법적으로 싸울 거야. 아버지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가세요. 경찰 부릅니다.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기고 말 거야.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정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조부모 면접 교섭권 행사 요구. 아버지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부모 면접권은 인정되지만 손주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조부모가 양육에 해를 끼쳤다면 면접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라이브 방송 영상 있어요. 제가 임신 중에 고생하는 모습 다 찍혔어요. 좋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배가 무거워 걷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축해 주셨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부모는 손주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산모에게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순 없습니다. 학대라니요. 증거 있습니까?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유진 씨의 라이브 방송 영상이었습니다. 임신 9달에 부엌에서 요리하는 제 모습, 쓰러지는 장면. 조정위원이 영상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자발적으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증거 있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0명 준비해. 며느리가 해야지.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 면접권을 제한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완전 차단은 어렵습니다. 분기에 한 번 감독하에 만남을 허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서연 씨, 법이 그렇다면 법이 잘못됐어요. 제 아이를 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조정위원이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1년 뒤에 재논의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산모가 출산 직전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1년이요? 1년을 못 보라고요? 일단 산모 건강이 우선입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6개월 뒤였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쫓아왔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끝까지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아빠, 저 지쳤어요. 조금만 더 힘내. 곧 끝나.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배가 진통이야? 모르겠어요. 아파요. 아버지는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했습니다. 지금 진통 시작됐어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지금요? 네. 곧 아기 나올 것 같아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기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 일로 스트레스 받은 게 진통을 앞당긴 것 같았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딸, 잘 왔어.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잊혔습니다. 시댁에서의 고생도, 남편의 배신도, 시어머니의 괴롭힘도 모든 게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딸이에요. 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손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아기를 낳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김지우로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우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녀를 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지우 참 예쁘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원 하루 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몰랐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출산 축하해. 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병원 몇 군데 알아봤지. 손주 얼굴 좀 보자.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안아보자. 응? 어머니, 나가주세요. 야, 김서연. 내 손주야. 소리가 커지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병실인데요. 조용히 해주세요. 손주 좀 보면 안 돼요? 할머니인데. 간호사가 난처해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내보내주세요. 보호자시잖아요. 보호자 아닙니다. 남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이라니. 내가 시어머니야. 전 남편이랑 이혼했습니다. 이제 남입니다.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일단 나가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끌려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김서연, 너 두고 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왔었어요. 뭐, 어떻게 알고? 모르겠어요. 알아낸 것 같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일 당장 퇴원하자. 집이 안전해. 다음 날 아침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 방에 지우를 눕혔습니다.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손주 얼굴만 보고 갈게요. 안 됩니다. 문 안 열면 경찰 불러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불법 침입으로.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아빠, 이러다 미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 곧 해결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석이 1심 선고야.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민석, 징역 5년, 벌금 12억 원. 남편이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횡령죄와 사기죄였습니다. 5년이요? 그래. 항소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어려울 거야.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재산 몰수 결정문이었습니다. 민석이 명의 아파트, 차, 주식 전부 몰수됐어. 회사한테 배상해야 하거든. 민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재산도 자유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씨에 대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어머니가 건축허가 위조해. 공범이었던 게 밝혀졌어. 공무원한테 뇌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어. 정말요? 그래. 검찰에서 조사 중이야. 곧 기소될 거야. 시어머니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뇌물 공여죄와 위조 서류 행사죄. 그럼 시어머니도 감옥 가요?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아버지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결정문이었습니다. 조부모 면접 교섭권 제한 결정. 이게 시어머니 전과 기록이 생기면 면접권 행사가 불가능해. 아동복지법 때문에.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시어머니를 고발해서 전과자로 만들고 그걸로 면접권을 막는 것. 아빠,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게 하려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기소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불법 건축허가 사건, 주범 박정숙 씨 기소. 시어머니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고개 숙인 모습. 앵커가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며느리 학대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인과응보, 자식도 감옥, 본인도 재판. 일주일 뒤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과자가 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지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집에 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손주만 보자.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과자는 미성년자 접근이 제한됩니다. 그게 무슨 법원 결정문입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못 본다고? 네. 지우가 성인 될 때까지요. 그게 20년인데. 그러게요. 처음부터 착하게 사시지. 시어머니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우와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컸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목을 가눴습니다. 옹알이도 시작했습니다. 아우, 아버지는 손녀 바보가 됐습니다. 퇴근하면 지우부터 찾았습니다. 우리 지우 할아버지 왔다. 저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뒤집기를 했습니다.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저는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지우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민석 씨 소식이 나왔습니다. 횡령 사건 항소심, 원심 유지.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뉴스도 나왔습니다. 강지은 씨가 민석 씨와 결별했다고. 돈 없는 남자는 필요 없다며. 쓸쓸한 결말이었습니다. 신우이 유진 씨 소식도 들렸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스트리머 꿈은 포기했다고. 모두 자신이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반면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우와 함께하는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첫 돌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성대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친구들도 왔습니다. 모두 지우를 축복했습니다. 엄마, 엄마. 지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내왔습니다. 수고했어, 서연아. 아빠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아빠는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아빠, 전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이 모든 게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견뎌줘서 고마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시댁에서의 고통,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괴롭힘.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정의가 구현됐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우를 얻었다는 것. 이 모든 고통이 지우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창밖 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만 남았습니다. 지우의 돌이 지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장아장 작은 발로 열심히 걸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지우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입은 적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지우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낮잠 재울 때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버지와 함께 지우를 돌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모르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최유진입니다. 신우이였습니다. 1년 반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언니,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시어머니요? 네.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언니, 제발요. 엄마가 폐암이래요. 폐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유진 씨, 저한테 왜 전화하세요? 전 이제 남입니다. 하지만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은 저를 사람 취급 안 했는데요. 유진 씨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발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유진 씨,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이라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직접이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나 많이 아프다.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어머니, 저도 형편이 어려워요. 제발 조금만이라도. 어머니, 민석 씨 재산 있었잖아요. 그거 쓰세요. 다 몰수당했어. 아무것도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횡령배상으로 전부 날아갔습니다. 그럼 친척들한테 부탁하세요. 다들 연락 끊었어. 정과자라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서연아, 제발 손주만 한 번.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법적으로 금지됐잖아요. 법이 그렇게 중요하니? 나 죽기 전에 한 번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인한 건가? 너무 냉정한 건가?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폐암이래요. 그래. 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던데 내 마음대로 해. 아빠는 상관없어. 전 안 도울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 말기였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를 못 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다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무했습니다. 장례식은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 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언니, 나 유진이야.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인어른. 아니, 김정호 씨.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뜯어보니 시어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서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거.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게 너무 못했다.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어. 그래서 며느리에게 똑같이 했어. 내가 받은 고통을 너에게 대물림한 거야. 어리석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떠나고 나서 매일 후회했어. 손주도 못 보고 너도 잃었어. 집도 없어지고 민석이도 감옥 갔어. 유진이는 날 원망해.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욕심부리고 잘난 척하고 너를 함부로 대한 탓이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이것만은 알아줘. 마지막 순간까지
너에게 미안했다는 것. 지우 잘 키워. 좋은 엄마 되어줘.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욕심 부리지 마. 나처럼 남을 괴롭히지 마. 안녕. 박정숙.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정말 후회했어. 매일 울면서 언니 얘기했어. 나도 미안해, 언니. 내가 언니 찍어서 방송한 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야. 유진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도 많이 힘들었죠? 응. 구독자 다 떠나고, 돈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해. 언니, 나도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할게요. 유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언니. 하지만 덧붙였습니다. 근데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알았어. 유진 씨는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뜯어보니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내가 효도도 못하고 감옥에 있어서 미안해.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지우 잘 키워. 좋은 엄마 되어줘. 미안해. 민석? 남편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늦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선택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롭게 죽었고, 민석 씨는 감옥에 있고, 유진 씨는 혼자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우와 아버지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너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지우가 웃었습니다. 엄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사랑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새 돌이 됐습니다. 말도 제법 했고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나 유치원 가고 싶어. 그래, 우리 지우 곧 가게 될 거야. 저는 프리랜서 일이 안정됐습니다. 디자인 의뢰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수입도 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나가서 살까 해요. 왜? 여기 불편해? 아니에요. 근데 아빠한테 계속 신세 지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신세는 무슨, 손녀 보는 게 좋은데. 그래도요. 그럼 근처로 이사가. 자주 보게. 네, 아빠. 석 달 뒤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지우방도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 좋아. 지우가 방방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완전히 독립한 삶이었습니다. 지우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등원할 때 울었습니다. 엄마, 같이 있어. 지우야, 엄마 곧 데리러 올게. 하지만 일주일 뒤엔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노래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물어봐. 아빠는 어디 있냐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괜찮아. 선생님이 말했어. 가족은 여러 가지 모양이래. 엄마랑 나랑 할아버지. 그게 우리 가족이래.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안 울어. 지우가 있어서 행복해. 나도 엄마 있어서 행복해.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지우가 가족은 여러 모양이래요. 우리 지우 똑똑하네. 네, 아빠 덕분이에요. 지우의 5번째 생일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소원 빌었어. 무슨 소원?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뤄진대. 저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임신 9달에 부엌에서 100인분 요리를 하던 날, 쓰러졌던 날, 아버지가 구해주신 날, 그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드세요, 할머니. 고맙네, 아가씨. 봉사하며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어느 날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줄 서 있는 한 할머니. 등이 굽고 옷은 낡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알아봤습니다. 유진 씨였습니다. 아니, 유진 씨 뒤에 서 있는 사람. 더 자세히 보니 유진 씨 친척 할머니였습니다. 유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국을 떴습니다. 유진 씨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요. 고마워요, 언니. 유진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유진 씨를 찾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언니, 많이 힘들어요? 응, 일은 하는데. 할머니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가 아프세요? 당뇨랑 고혈압, 약값이 만만찮아. 지갑을 열었습니다. 10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언니, 이럴 수 없어. 괜찮아요. 할머니 약 사세요. 유진 씨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힘내세요, 유진 씨. 유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놓아줬습니다. 그게 제가 찾은 평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를 데리러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우, 할아버지랑 재미있었어? 응, 할아버지가 그림책 읽어줬어.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똑똑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식사 후 지우와 집으로 왔습니다. 지우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지우는 뭐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 와, 멋지다. 엄마처럼 착한 선생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착해? 응, 엄마 제일 착해.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엄마도 지우 제일 사랑해. 지우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부엌 바닥에 쓰러졌던 순간, 그때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봤습니다. 지우의 사진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자는 얼굴.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오늘 찍은 것이었습니다. 지우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지우와 함께할 미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순간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